자, 이번 편은 지시장치입니다. 지시장치는 보일러 내부의 상황을 밖으로, 외부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일러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죠?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물높이, 수면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보일러 본체가 뭘로 되어 있어요? 강철로 거의 되어 있죠? 또는 주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속 내부 상황을 그냥 봐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근무를 안 해도 되죠. 뭔가 투시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따라서 내부의 상황을 외부로 표시해주는, 나타내주는 이런 장치를 지시장치 또는 흔히 말하는 계측기, 계측장치를 말하고, 종류가 뭐가 있느냐? 압력계, 말 그대로 압력을 표시해주는 계측기, 수면계, 물의 높이, 물 높이를 표시를 해주는 계측기, 온도계, 온도를 나타내주는 계측기, 그 다음에 유량계는 무언가 흘러가는 유체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일러 설치된 유량계는 대체적으로 급수를 표시를 해주는 급수량계, 그 다음에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기름이 얼마나 공급됐는지 나타내주는 급유량계, 만약에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는 급유량계가 아니겠죠. 급유가 아니고 가스가 공급되니까 그럴 때는 가스 유량계, 즉 가스 미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2 미터기는 뭐냐면은 CO2를 계측하는 기기예요. 배기가스 중에 CO2 성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배기가스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배기가스 성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배기가스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료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연료의 성분이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로 가연 성분을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는 타지 않는 성분 또는 불연 성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타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타는 성분이 연소가 되고 나면은 C가 타면, 탄소가 타면 CO2 탄산가스가 나오고요. 수소가 타고 나면은 H2O 물이 나오는데, 굴뚝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듯이 물 나오는 게 아니고 뜨거운 상태니까 수증기로 되어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S 황성분은 타고 나면 SO2, 그래서 아황산가스라고도 있고 거꾸로 숫자를 읽어서 이산화황 이렇게도 읽습니다. 이것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연료 성분이 세 가지의 가연 성분 중에서 수소나 황 같은 성분은 공기량이 좀 미량이어도 이런 성분은 대부분 잘 탑니다. 그러나 탄소 성분은, 이 탄소 C라고 하는 카본 성분은 공기가 부족하면은 아예 타지 않고 탄소 알갱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연소가 되지 않는 이 미연소가 된 탄소 성분이다. 줄여서 미연소탄분, 소자를 띄고도 붙입니다. 미연탄분. 이렇게 되면 독자들이 보통 혼동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수입한 연탄 성분이다.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는데, 미는 안일 미예요. 아직 오지 않는 날짜, 미, 올래, 미래, 내일 모레 이런 것이 미래잖아요. 연은 연소가 된다. 탄은 탄소다. 이런 소리고요. 미연탄분이 검댕이에요. 검댕. 좀 응결되어서 이렇게 구물구물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검댕이고요. 이게 입자가 카본이 까만 연필가루 같은 그런 입자가 뜨겁게 열을 받아서 연소실 벽이나 버너 노즐 입구나 이런데 열 받아서 끈적끈적하게 녹았다가 조청처럼 녹았다가 그게 굳어 다시 식어. 그러면 딱딱하게 까맣게 이렇게 유리줄처럼 달라붙는데, 그러면은 카본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그냥 카본 블랙, 까맣다고 그래서 카본 블랙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아무튼 다 같은 성분입니다. 이처럼 C 탄소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공기가 조금 부족한 건 아닌데 완전히 연소가 덜 됐어요. 좀 약간 부족하거나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CO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일산화탄소라고 하고 불완전 연소가 됐다. 불완전 연소. 완전히 연소가 된 게 아니고 덜 완전하게 연소되었다. 이런 소리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풍족하게 산소가 풍부하면서 연소가 잘 이루어지면 CO2, 산소 O2하고 다 합해져서 CO2가 되고 이것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물에 풀어놓은 것을, 물에 녹인 것을,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면은 그 물에 녹은 것을 보고 탄산수 또는 탄산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탄산을 만드는 가스다. 그래서 탄산가스라고도 부릅니다. 배기가스 중에서 이런 CO, 불완전 연소가 되는 CO라든지 또는 완전 연소가 되었을 때 파악을 해볼 수 있는 CO2 이런 걸 분석하면 연료가 얼마나 잘 연소가 되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성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거, 연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게 CO2 미터기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 1차 필기에서는 기능사에서는 이런 걸 자세히 물어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제일 궁금한 것들이 뭐였어요? 최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해서 이게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어렵고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고 암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간만 투자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나면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알고 나서 다 알고 나니까 아 이건 시험 문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것이고 또는 현장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이해도 없이 처음부터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종류로 가릴 수는 없겠죠. 자, 이제 차례대로 봅니다. 압력계 그랬는데요. 압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액체 올라가는 높이로 해서 압력을 측정하는 즉 열미증기 1장에서 설명했던 토리첼리가 공기의 대기압을 측정할 때 수은이 들어있는 유리관으로 측정을 했죠. 수은으로. 그렇게 해서 액체 올라간 높이로 압력을 측정하는 액주식 같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전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물체의 탄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을 탄성식 압력계라고 해요. 다른 압력계 종류는 별도로 산업기사 편에 들어가 있는 계측공학 편에 아주 자세히 나누는 그런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보일러에 사용되는 압력계는 탄성식 압력계 중에 속해 있는 브루동관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혹 기능사 범위지만 탄성식 압력계 종류가 있는데 암기 방법은 벨다브예요. 벨다브. 벨로우즈식. 이건 송기장치 설명할 때 벨로우즈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름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부속품이 들어있는 것은 다 벨로우즈가 들어있다. 명칭이 들어있다 그랬고요. 그 벨로우즈식은 압력계에도 물론 벨로우즈식 압력계가 있지만 주름통이 들어있는 증기 트랩에도 벨로우즈 주름통이 들어있는 증기 트랩도 있다. 그것을 벨로우즈 트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증기의 압력을 고압에서 일정한 저압으로 조정을 해주는 가마 밸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가마 밸브 종류는 벨로우즈식, 다이아프램식, 피스톤식, 벨다 P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압력계 종류는 P가 아니고 브루동관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벨다부. 그래서 벨로우식, 다는 다이어프램식.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 경우는 얇은 박판, 원형의 얇은 판, 얇은 금속 박판을 다이어프램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얇은 박판이 들어있어서 박판의 탄력을 이용해서 밀리고 당겨지고 하는 걸 이용해서 측정하는 다이아프램식 압력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브루돈관이라고도 하고요. 이 돈 대신에 발음을 동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표현이 B-U-R-D-O-N 스펠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국적 이름으로 발음을 무르동 또는 이응에 가는 무르동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르돈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식 발음으로 그냥 미국식 발음으로 컴퓨터는 컴퓨터 하듯이
무르동이라고 안 하고 간혹 가다가 버든 이렇게 BUR, DON에서 버든식 압력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르동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부르동관으로 쓰여 있을 때 뭔가 동관은 재질이 동관인데 부르텄다, 부르튼 동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게 동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동관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무르동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돈이 개발한 방식의 압력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력계 내부 구조 앞에 문자판을 뜯어내면 속에 기어가 있고 바늘이 달려 있는데 이 기어가 레크와 피니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속에 달팽이 모양의 관이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이 달팽이 모양의 관, 황동 보통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달팽이 관이 여기는 이제 밑에 연결하는 나사, 외부 나사이고요. 속에 달팽이 관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서 증기가 이 관을 통해 들어가면 이게 늘어납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게 당겨지면서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그럼 회전하면 이게 같이 기어가 이렇게 회전해서 바늘이 돌아가요.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서 눈금판에 숫자 3개 진 것에 압력 숫자를 지시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압력계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직접 증기가 사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증기는 너무나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에 뜨거운 증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열 때문에 팽창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렇다가 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식어요. 팽창 수축이 반복되면은 앞에 문자판이 깨지거나 유리가 약해서 열 팽창해서 깨지거나 또는 속에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온의 증기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돼지꼬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사이폰관이라고 하는 것을 부착을 하고요. 이 사이폰관 속에는 물을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워서 사실 증기가 밑으로부터 사이폰관 밑에 쪽으로부터 밀고 오면은 이 사이폰관 안에 있는 물이 밀려 들어가서 부르동관 속으로는 물이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속에서는 물이 밀리는 수압에 의해서 이게 부르동관이 밖으로 펴지면서 달팽이 모양으로 꼬부러지는 게 펴지면서 바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세 가지 방금 말한 벨로즈식, 다이어프램식, 부르동관식이 탄성식 압력계에 속한데 탄성식 압력계 중에서 부르동관식을 보일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계에 숫자가 쓰여져 있는 판을 문자판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판의 규격이 지름이 100m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mm 이상으로 되지 않고 60mm 이상으로 6cm 이상으로 작은 것을 달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뭐냐면은 안전밸브 지름을 25A짜리로 정규 규격이 아니고 사이즈가 한 사이즈 적은 20A 이상으로 설치를 해도 되는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압력계는 직접 부착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이폰관이라고 하는 것을 부착한 다음에 압력계를 연결해야 돼요. 압력계에 연결 부위가 있으면 보일러에 증기가 나오는 이 증기 부위에 직접 부착하는 게 아니고 사이폰관을 연결한 다음에 부착한다. 증기 본체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니면은 증기 헤더 또는 증기가 흐르고 있는 관 이런 데에도 모든 부착하는 압력계에는 증기 압력계는 반드시 이 돼지꼬리 모양의 사이폰관을 붙이고 사이폰관 속에는 물을 채우고 거기에 바로 압력계를 부착합니다. 요 위쪽에 있는 것이 압력계 본체고요. 압력계 밑에 쪽에 이렇게 구부러진 조그만 관은 사이폰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폰관의 안찌름 규격이 6.5mm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사이폰관은 동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대부분 재질이 작은 관이지만 강관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동관식을 사람 이름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동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르동관의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관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황동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폰관이 부착된 이유는
고온의 증기가 직접 압력계로 들어가서 유입이 되어서 고온으로 인해서 압력계가 파손이 되는 걸 방지합니다. 왜 압력계가 고온 때문에 파손된다고요? 뜨거운 열 때문에 팽창했다가 다시 식으면 수축했다가 팽창 수축이 반복되어서 파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압력계가 고압의 증기가 들어가서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보일러 본체 최고 사용 압력이 가령 10기압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눈금이 어느 정도, 즉 어느 정도 압력까지 견뎌서 표시를 하는 걸 사용하냐면은 최고 사용 압력이 1.5배에서 3배까지 눈금이 표시된 걸 사용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나와 있죠. 압력계 눈금 표시는 최고 사용하는 압력의 1.5 내지 3배까지 표시된 걸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일러처럼 불을 때는 연소기기, 즉 버너가 달려있는 이러한 장치에서 증기 압력은 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1.5 내지 3배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이런 연소장치가 없는 단순한 저장장치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1.5 내지 2배를 사용하는데요. 직접적인 연소장치가 달려있던 단순한 저장, 예를 들면 가스 저장 탱크, 가스 저장 용기 이런 데는 그 충전하고 있는 그 압력의 1.5 내지 2배까지예요.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좀 상황이 다르죠. 보일러는 버너 같은 연소장치가 있기 때문에 증기가 수시로 발생되고 증기 압력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3배까지 표시된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압력계 연결관인데 압력계 연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일러 본체가 너무나 크다든지 사람 키로 봐서 엄청 커요. 사람이 이만해. 버너가 이렇게 크게 달려있고 수면 높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옆에 물론 사다리도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런데 증기 압력을 나타내야 되니까 보통 압력계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예. 또는 한 개가 아니고 이런 계측기기는 되도록이면은 이 계측기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온도계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유리한 게 온도계는 아닌데 압력계하고 수면계는 두 개는 공통되게 뭐냐? 대체적으로 2개 이상을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수면계도 반드시 2개, 압력계도 2개. 보일러에서 제일로 지금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속에 증기 압력과 그 다음에 옆에 물 높이를 나타내 준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 떨어지면 안 되고 압력이 너무 초과되면 안 돼요. 가장 직접적인 파손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2개는 정확한 상황을 바깥의 취급자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개를 다는 이유는 하나가 작동이 이상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보조적으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2개의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정상이려면 눈금이 둘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데 눈금이 한쪽은 올라가 있는데 한쪽이 내려가 있어요. 서로 2개가 눈금이 다르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고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고장이에요. 예. 둘 중에 하나는 고장이 분명히 한 개 이상은 고장이 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밖에 부착이 안 돼 있다. 그런데 눈금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여러분이 지금 요즘에 손목시계를 거의 다 부착을 하지 않고 소지하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핸드폰에서 시계를 보는 경우는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보내주는 시간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보고 시계를 판단했다고요. 만약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계가 2개가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은 내 시계가 정지에 있지 않는 이상 초침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천천히 가는지 빨리 가는지를 혼자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계측기기가 압력계나 또는 수면계가 2개를 부착되는 이유는 2개를 비교 판별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교 판별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상으로 사람이 한참 키가 작고요. 보일러 본체 높이가 엄청 높은데 이게 높게 설치되어 있어.
안 보여. 시력 좋은 사람. 2.0 이상자만 지원 가능. 안 되면 이제 너무 조그만해. 그래가지고 100mm 정도가 안 보여. 눈금이 저게 숫자가 정확하게 몇 기압이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몽고 초원에서는 시력 4.0, 6.0만 선발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압력계를 증기가 나오는 유도관에서 밑에 쪽으로 사실 사람 눈높이에 맞게끔 증기관을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에 맞춰서 압력계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이처럼 어떤 증기부에서 직접적으로 압력계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유도를 해주는 관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사이폰관과 압력계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것을 압력계 연결관이라고 하는데요. 압력계 연결관은 압력계가 있는 곳까지 증기를 어때요? 유도를 해주는 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동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관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안찌름이 6.5mm 이상, 그 다음에 강관을 사용할 경우는 안찌름이 12.7mm 이상짜리를 사용을 한다. 그러나 동관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대체적으로 강관을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증기의 온도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는 동관을 사용하면 연결관 자체가 증기가 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리는 쇠보다 많이 빨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증기가 식으면 보일러 본체가 식으면 다시 수축했다. 늘었다 줄었다 심하게 위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증기 온도가 210도 이상일 때는 연결관으로서 동관은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요. 210도가 간혹 절대온도 켈빈 온도로 바뀌어서 제시가 될 수가 있죠. 절대온도 섭씨온도를 켈빈으로 바꿀 때는 얼마예요? 273을 더하면 숫자상으로 그러면 켈빈 온도로 바뀌죠. 210 더하기 273 하면은 483이 됩니다. 483 켈빈이라는 온도 숫자와 210도씨라고 하는 경우는 온도 숫자가 같아요. 근데 483 켈빈 그러면은 입에 잘 붙지를 않아. 보기 중에 이게 나오더라도 273을 더해보면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기 쉬울 때는 210도씨 이렇게 210도씨 이렇게 오면은 금방 외우기가 사실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에 압력계 연결관에 부착이 되는 코크가 있다. 그럴 때는 이 코크가 수직 방향일 때, 손잡이가 수직 방향일 때 열려있는 구조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압력계 연결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연결관 끝에 이렇게 돼지꼬리 사이폰관 붙이고 압력계 연결되어 있다고 쳐봐요. 이게 연결관의 재질인데 여기 중간에 증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어쩔 때는 증기관을 교체한다든지 이게 증기 압력계를 교체할 때는 여기를 증기를 끊어야겠죠.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증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나서 고장난 압력계를 고친다든지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코크를 답니다. 중간에. 여러분 집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90도로 회전해서 열고 닫고 하는 거 있었죠. 이 코크를 달 때 코크 손잡이가 이렇게 관 방향에 비해서 90도로 되어 있으면은 닫힌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손잡이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서 관하고 나란히 되어 있으면은 열린 게 됩니다. 바로 그 설명입니다. 압력계 연결관에 부착을 하는 코크는 그 손잡이가 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 열려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압력계의 눈금은 얼마까지 표시된 걸 써야 된다?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에서 3배까지도 표시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최고 사용 압력이 10kg F/제곱센티미터였다. 그러면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눈금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냐? 원초적으로 1.5에서 3배니까 15 내지 30kg F/제곱센티미터까지 표시가 된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1번, 2번, 3번 중에 3, 4번 중에서 어떤 것은 답이 10, 어떤 것은 12,
어떤 것은 15, 어떤 것은 35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답이 3번이 되겠죠. 35는 범위가 넘어가고요. 10하고 12는 15 밑에 범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 가동 중인 압력계가 정상인지 아닌지 시험을 해보는 것은 3방 코크를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이 코크가 그런 것입니다. 가령 두 방향으로 흐를 때 이것을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일반 코크 또는 2방, 두 방향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걸 세 방향으로 해주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위치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도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3방 코크. 그 다음에 돌리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도 하고 또는 이렇게 흐르게도 한다. 네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한다 그러면 4방 코크가 됩니다. 이거 지금 앞에 밸브, 슬루스 밸브, 글로브 밸브 설명하면서 90도 핸들을 돌려서 신속하게 개폐, 차단, 전환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코크라고 했다.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요. 보일러 가동 중에 압력계로 증기가 적절하게 들어간다 또는 증기가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 증기관이 조중에 막혀 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볼 때에는 바로 3방 코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유입될 때 압력계 연결되어 있으면 3방 코크를 사용하면 지금 통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돌려놓으면 어때요? 증기가 이쪽으로 슉 하고 나가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걸 이제 3방 코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 이쪽으로 스위치를, 즉 핸들을 전환하면은 이쪽으로 분사가 되는. 그래서 증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아, 이 증기관은 정상적으로 증기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시 관에 증기가 흐르도록 해놨는데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압력계가 금방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그림은 부르동관식 압력계에 분해된 그림이고 문자판이 위에 씌워진 그림이고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그맣게 달팽이 모양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부러진 관이 바로 부르돈이 개발한 부르돈 관입니다. 그리고 다이아프렌식 압력계 그림도 나와 있죠. 얇은 박판에 링크와 섹터가 연결되어서 증기가 밀고 올라오면 박판이 밀려서 이렇게 불룩하게 팽창하게 되어 있죠. 밀려서. 그러면 링크와 섹터가 작동해서 바늘을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압력계가 실제로 설치된 예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잘려진 그림인데 증기관들이 이렇게 잔뜩 큰 관에 이렇게 3개의 관이 있고요. 증기가 공급되는 이송되는 관 도중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연결관을 뽑아가지고 사이폰관을 연결해서 압력계를 이렇게 부착을 했어요. 이렇게 각각 증기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부착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달려있는 이 압력계에도 눈금이 뭐냐면은 속의 증기 압력의 1.5배 내지 3배까지 표시되는 걸 써야 되고 반드시 압력계 밑에 보면 그림상에 보면 이렇게 돼지꼬리 모양으로 구부러진 사이폰관이 부착이 되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충실하게 설치가 된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지시장치. 수면계가 나오는데요. 수면계는 본체 내부의 물 높이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본체 내부의 물 높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본체라고 하는 그 강철로 되어 있는 재질을 뚫고 쳐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본체가 있으면 물이 이만큼 들어있으면요. 증기가 통하는 쪽에 관, 물이 통하는 쪽에 관, 물론 중간에 서로 차단하는 밸브 또는 평상시 열어놓는데요. 이런 밸브를 달고 차단 밸브 달고 큰 통을 하나 놔둬요. 먼저 1차적으로 한번 걸러줍니다. 그리고 수면계가 달려 있어요. 이 가운데 한번 1차적으로 큰 물통 역할을 하는 것을 수주관이라고 하고요. 수주관. 수주관에서도 역시 위아래
관이 연결돼 있어서 증기 통하고 밑에 쪽은 물이 통하고 수주에도 물이 이만큼 차 있고요. 수면계에도 물이 이렇게 반틈 차 있습니다. 이제 상용수의 기준입니다. 수주관을 왜 가운데 먼저 한번 단 다음에 수면계를 다냐면은 보일러 본체 내부에서 격렬한 비등과 함께 기포가 튀어나오면서 프라이밍이 일어난다든지 물이 너무 격렬하게 비등할 때 수면이 많이 떨린다든지 이럴 때 바로 본체 옆에 수면계가 붙어 있으면은 물이 진동하면은 수면계도 같이 물이 진동해요. 그래서 물 높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떨어서. 그럴 경우에 여기에 파도가 심하게 치더라도 중간에 한번 걸리면은 조금 잔잔해지고요. 마지막까지 오면은 더 잔잔해진 효과가 있겠죠. 이처럼 중간에 수면에 심하게 떨리는 것으로부터 좀 수면을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수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